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박미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푸드테크의 비전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과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내용이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 푸드테크라는 거에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고 해서 좀 다양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미 그 메인 테마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란이 거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 화두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디지털화에 기반하여서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및 생물학적 그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본다고 하면 역시 DNA라고 해서 뭐 데이터, 네트워크, AI,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그 사업 기술과 융합하여서 사회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산업혁명의 변화 추이를 보면 1차 혁명 때는 뭐 100년 가까이 기간이 걸렸지만 2차 혁명 때는 70년, 3차 혁명 때는 40년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요. 그 범위와 영향력 역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식품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술과 밀접하지 않았던 식품 산업에도 역시 기술 침투가 심화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식품 산업의 확장 및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고 탈중앙화, 다양화, 개별 맞춤, 공유, 가치의 공유화 이런 생활혁명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드테크라는 용어는 나오는 시기를 보면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그 투자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부터 용어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푸드테크 투자금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014년도에 3.2배 정도 투자금이 증가했고요. 건당 투자금 역시 242만 달러에서 889만 달러까지 늘어나면서 푸드테크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고 2015년도부터 그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푸드테크 관련된 컨퍼런스나 커뮤니티 등이 뭐 일본, 뭐 미국, 유럽 등에서 굉장히 급속화되면서 모임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관심도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15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2017년도 6월 달에 한국 푸드테크 협회가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약 연간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푸드테크라는 그 용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시면 먼저 식품산업의 4차 산업혁명인 푸드테크라는 용어는 음식이라는 푸드와 그다음에 기술이라는 테크놀로지의 융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식품산업의 바이오 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것들이 다 그런 접목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산출하거나 기존 사업의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푸드테크라고 크게 보고 있습니다. 광의의 식품 가치 사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푸드테크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식품 제조업이라고 하는 협의의 식품 산업 파트에서 본다고 하면 식품 원료 측면의 공급, 뭐 식물성 고기, 배양육, 식물성 계란, 곤투식품 같은 그런 재료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식재료와 식기 같은 그 포장에 관련된 식기 포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스마트팜과 스마트 가드닝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3D 식품 프린터, 그리고 스마트 주방 가전 및 로봇, 공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식 및 식품 유통 서비스 분야,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야인데요. 이번 회에서는 뭐 배달의 무인 주문기, 배달 서빙하는 로봇부터 포함해서 식품과 관련된 정보 DB와 공유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푸드테크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측면에 봤을 때 어떤 기술들이 과연 나오고 있는 건지 간단히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생산 파트에서는 스마트팜, 대체 육류,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 스마트 가드닝이나 식물 재배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품에는 뭐 3D 프린팅, 뭐 나노 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유통부문에서는 가장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크게 발달되어 있는 것, 물론 그 전부터도 저희가 ICT가 발달되어 있어서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온라인 투 오프라인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발달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와 더불어 주문과 추천 앱, 그리고 외식과 고식 부분의 배달과 서빙 로봇들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 측면에 봤을 때는 약간 그 주목해야 할 품목들, 업종을 본다면 HMR 가정 간편식,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메디푸드, 그리고 고령친화식품 이런 품목들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과 더불어서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포장 부분에도 역시 생분해성 포장 그리고 지능형 친환경 포장 부분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농업 계통에서는 많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농촌 인구가 고령화 그리고 또 이상기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ICT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들을 모니터링 부서 시스템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현장에서의 영상이나 환경 온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직접 원격으로 스마트 컨트롤이 가능하면서 이런 루트를 거치면서 정보가 다시 또 쌓이게 되고 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원격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 부분 네덜란드의 프리트팜의 식용곤충 농장입니다. 이거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하루에 100만 명분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농장입니다. 식용곤충 농장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형 도시농장으로서 그다음에 업소형 수경 재배기 등 일전에 다 보신 바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LED 수경 재배기와 가정 실내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이렇게 가정 내 약간 쉽게 채취해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방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세계 대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2020에 LG가 내놓았던 제품인데요. 식물 재배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체형으로 씨앗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냥 선반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그 요건에 맞춰서 온도나 모든 것들 다 제어해가지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24종을 동시에 지금 재배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스마트 공장도 속수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에서부터 제품을 기획하는 것부터 판매, 유통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스마트 공정 관리까지 다 포함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지금 5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기초 단계가 레벨 1과 레벨 2, 나머지 단계는 레벨 5까지로 고도화까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는 바가 스마트 공장의 도입 후의 성과를 보면 특히 공정 개선 성과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억 미만의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히려 평균적인 그 성과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또 26개의 업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 비중이 높은 식료품 제조업 부분에 특히나 공정 성과가 많이 높아지는 걸 성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햇섭 부분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와 더불어서 스마트 햇섭 부분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2017년대 살충제 계란, 2018년대 케이크 식중독 등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햇섭의 내실화적인 필요성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중요 관리점, 이 CCP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다 온도나 시간 같은 것도 모두 수기 관리되어 있고 이 기록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자동화로 해서 이제 인력이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 추진단 안에 업종별 특화 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햇섭의 도입의 기대 효과를 본다고 하면 역시 햇섭의 기록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는 자동화, 디지털로 해서 업무량이 감소하는 효과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햇섭의 심사 역시도 매년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검진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고가 혹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심사 소요 비용이나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햇섭 모니터링 역시도 위해 요소 발생하는 즉시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쌓여 있는 가장 큰 거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빅데이터들이 쌓이면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예측형 식품 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공 부분에서는 3D 식품 프린팅 부분도 있습니다. 3차원 디지털 디자인 그리고 영양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식품 소재를 한 층씩 적층하여 만드는 식품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미 해외의 3D 식품 프린팅 기술 개발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가정으로 배달되는 딜리버리 시스템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 소재를 활용한 3D 프린팅의 적용 제품 사례를 보시면 뭐 초콜릿, 쿠키 가장 간편한 한 가지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간편한 것부터 시작해서 배양육에 활용하고요. 또 우주, 전투식품 등 연하곤란 환자를 위한 그 연하나 뭐 저작 환자들이 있는 고령 친환 식품에도 일부 활용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는 또 제과점 같은 데서 데코레이션 데서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출력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직은 약점이 있고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이 3D 프린팅은 어떻게 갈까라고 봤을 때 나노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기능성 추출물을 일부 나노 소재화 시켜서 함께 3D 프린팅을 연결시켜진 나노 기술 융합형 3D 식품 프린팅 기술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물성 개선이라든지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향미 제어 그리고 또는 난수용성 화합물의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3D 식품 프린팅의 향후 전망 분야를 정리해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전체 기반의 개인 맞춤형 식품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60명분의 염기서열 48시간 내에 해독이 가능한 노바색이라는 제품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사 관련 7가지, 신체 특징 관련된 5개, 탈모 등을 포함한 5가지, 12개에 대한 웰리스 항목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56개 웰리스 항목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고요. 질병과 연결시켜서 20개의 약간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3D 프린팅의 그 시장 규모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식, 급식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식 분야에선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온라인 투 오프라인 부분인데요. 2010년부터 배달앱 서비스가 생겨나서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O2O 서비스가 굉장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아마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 서비스 부분은 굉장히 급성장해서 월 평균 약 4.9% 정도 2017년도 1월 이후에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뭐 식품 제조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모든 그 쇼핑 채널을 한데 묶어서 옴니 채널화 시켜서 온오프라인 결합형 매장 상용화에도 노력하고 있는 등 새로운 형태의 O2O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력 구조 문제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하고 또는 반복적인 일에 대해서는 로봇을 활용하는 것들도 외식 업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커피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닭튀김, 국수 로봇 같은 것도 뜨겁고 반복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또 서빙 로봇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음성이나 이미지, 멀티 혼합 센서 기술로 장애물을 다 식별하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무인 운반차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장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포장 부분을 보면은 역시 지능형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국내 식품 포장 시장 규모는 연평균 5.3% 정도 증가하고 있고 세계 전체적으로 4.5%보다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지능형 식품 포장 부분을 보면은 약 10.6%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능형은 어떤 것인가 보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쇄전자 기술 등 가격 절감 기술, 그다음에 센서 등 무선 통신 기능을 가지는 플렉서블한 제품 생산 기반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성 향상시키면서 지능형 식품 포장 시장 규모가 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시작입니다. 국내도 역시 포장재의 온도나 시간, 이력 센서를 장착하여서 인쇄전자 기술 개발을 이미 성공한 상태인데 다만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 확보 문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친환경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다른 업체들도 뭐 펩시나 코카콜라, 뭐 세븐일레븐 재팬, 그다음에 뭐 글로벌 생수 기업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 바이오 기반에 둔 용기 제반 제품들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일부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쌀빨대 이런 것들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업종에서 넘겨본다면 그 가정간편식이 가장 핫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가정간편식의 시장은 3조 7천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약 9.2% 정도 증가하고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 식품 조리 제품 쪽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탕, 찌개 등 품목 다양화들이 같이 연동되어 있고요. 역시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외식보다는 가정 식매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이런 식사 가정 간편식의 소비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관어 분석을 해보면 왼쪽에 보면 밀키트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을 통한 주문, 그다음에 편의점, 냉동, 새벽 배송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 간편식의 새로운 트렌드라 볼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인데요. 밀키트는 레시피에 따라서 미리 손질된 식재료와 소스가 한 팩에 담겨져 있는 제품으로서 손쉽게 그냥 조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19년도에 한 200억 원 정도, 5년 후에는 7천억 원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당초 초기에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도하였지만 식품업계와 유통업계가 급성장하면서부터 그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주목해서 볼 것들은 이 밀키트 시장들은 사실 식품 제조업에서 국산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비중은 약 31%에 해당되지만 이 밀키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간편식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48%, 75% 정도로 더 국내 농산물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 이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상위 뭐 5개 제품,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제품들이 약 매출액의 8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는 4등에 해당되지만 2018년도에는 3등으로 그 순위가 좀 올라왔고요. 그 계속 매출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소셜 빅데이터 부분을 연관어 분석을 본다고 하면 비타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미 앞서 살펴본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그 개별 품목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언급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기능 정보, 영양 정보,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들도 궁금해하고 연관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 발표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식품 부분입니다. 사실 세계 대체식품 푸드테크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조금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대체식품 부분입니다. 세계 대체식품은 세계 식품 시장은 식물 기반된 대체식품 등 지속 가능성과 건강을 고려한 그 제품 등이 성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대체식품의 점유율을 보면 식물 기반 제품이 약 89%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곤충, 해조류, 미생물 이런 정도 순서입니다. 압도적으로 식물 기반 제품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성 고기와 제품으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식물성 고기, 계란, 식물 기반한 가공식품, 만두 이런 제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역시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또 발표를 하시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식품의 시장 규모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 96억 달러 정도였고요. 연평균 9.5%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되고 있습니다. 식재료와 그 혁신 기술 발전이 더해지면서 대체식품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원료를 본다고 치면 이미 지금 콩이나 밀, 카놀라, 버섯, 마이크로프로테인 같은 성숙 단계에 있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신생 단계로는 곤충과 해조류, 개구리밥, 배양육과 같은 신생 단계의 원료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대체식품이 성장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기심, 편의성, 그다음에 개인 영양과 맞춤 식품 이런 부분에 어떤 풀 드라이버스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 동물 복지와 윤리성 문제, 자원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 측면이 또 역시 푸시 드라이버가 적용되겠습니다. 이런 요인들과 더불어서 유명 투자인과 기업들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대체식품 시장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단기와 장기로 나눴을 때 대체식품 시장의 이미 전망이 좀 밝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릅니다.
물론 단기 제약 요인으로 봤을 때는 고비용, 가격 부분이 제약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역시 또 동물성 제품에 굉장히 저희가 선호하고 이미 입이 식습관 자체가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되고 있으며 또 벤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식품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혁신적으로 발달되고 있으면서 또 영양 가치에 대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공공성 측면의 어떤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서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양육 부분은 사실 가장 그 기존 육류나 어류 제품과 가장 유사할 것으로 해서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식품 소비상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식품 기업들은 배양육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이슨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멤피스 비트라든지 이스라엘 그 배양육 연구 업체에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카길도 이렇게 속속들이 다들 주요 축산 기업들이 배양육의 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무관중을 하고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식품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가장 언론에서 요즘 조금 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식량난, 식량 안보 문제입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을 보면은 농산물은 약 69%, 그리고 육류는 62%, 곡물류는 약 42%이고요. 사료용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곡물류 같은 24%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자급난, 식량 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대체식품에서 푸드테크 분야가 또 일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식품이라든지 대체 단백질, 스마트팜, 스마트 식물 재배기들이 일부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식품 이슈로 드는 언택트 소비 트렌드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그 거래액들, 식품을 특히 거래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1월에서 4월 달까지만 가지고 작년에 1월에서 4월 달하고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전체 식품 온라인 거래는 약 59% 증가했고요. 그 중에서 식품 서비스가 78%로 가장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언택트 소비 트렌드가 있으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배달 앱, 가정 간편식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식품 안전 측면입니다. 이 안전 측면은 블록체인 활용한 식품 이력 추적,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업 등의 일부 해결 방안을 가져올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면역력과 영양 균형 부분도 역시 발효 기술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또 3D 식품 프린팅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앞으로는 더 이런 기술들이 더 활용되어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지금 외식이나 급식 업체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롯데 디저트, 로봇을 이용한 디저트 카페라든지 그리고 서빙 로봇, 그다음에 자동 잔반 처리 시설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이미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축산업에 타격이 있으면서 대체 식품에 관련된 그 반사 이익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이슨 푸드라든지 스미스필드 등 육가공 업체들이 공장을 폐쇄하면서 코스트코 등에서는 육가공 구매량을 1인당 3개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제한이 있으면서 비욘드 미트의 매출액이라든지 임파서블 푸드의 어떤 점포 수 등이 이 사이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식품 산업의 트렌드, 이후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 보면은 사실 이전과 이후가 트렌드가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후의 트렌드라 볼 수 있는 것들이 가속화된다라고 결론지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미 앞서 말했지만 호기심이라든지 식물 기반 제품, 지속 가능성, 건강, 맞춤형, 편의성 이런 키워드들은 그대로 살려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국경 폐쇄라든지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서 식량난에 대한 대처, 또 환경 윤리 등의 가치 실현을 하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증대되면서 대체 단백질 식품에 대한 관심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또 식품 고유의 영역 외에도 IT, BT 등 다양한 혁신 기술들과의 융복합의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맛과 식감 그리고 향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세포 배양이라든지 3D 프린팅 등 새로운 식품, 그리고 로봇 활용한 공정 관리의 지능화 등 새로운 방식의 그 생산 관리 시대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유전자 검사 등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개인 맞춤형 제품 큐레이션을 통한 구독 경제 등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은 정기 배송 정도로 해서 그냥 생수 같은 것들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오는 방식이 정도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개인 유전자 검사 시장과 질병과 연계한 맞춤형 식단 등이 더 배송을 직접 집으로 배송이 되는 방식으로도 구독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정책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정책이 발견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는 게 그나마 일본 거여서 일본 거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이전에 그 일본의 식료농업 농촌 정책의 기본 방향이 이미 뭐 개호식품이라든지 스마트밀 대체식품, 그리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로봇이나 AI,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등 기반 기술, 그다음에 식품 공장의 스마트화 기술들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발표된 5월 27일 발표된 이노베이션 전략을 본다고 하면 바이오 부분에 조금 더 많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미 10대 미래 유망 기술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조금 추이를 본다고 하면 바이오 관련된 기술들이 이전에는 2개였다고, 2015년도에 2개였다고 하면 17년도에 4개, 18년도에 5개, 19년도에 6개 정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단백질, 그리고 고급 식품 추적 및 포장, DNA 데이터 저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점점 관심이 더 높아져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이거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5년 이후에 글로벌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계 식품 시장 선점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 제고가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안전성과 연계가 되어 있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려면 상품 및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식품 산업의 우선 과제는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품 및 프로세스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이 방향성을 본다고 하면 소비자 개인이나 집단별 맞춤형 식품 개발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단별로 봤을 때는 고령자, 환자, 채식 중시 하는 소비자, 1인 가구,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집단화된다고 하면, 이후에는 개인의 유전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식단 배송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 기능에 있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공이나 조리, 이런 정보와 더불어서도 물류, 이런 모든 기능들이 제품 하나 만들어내는 게만 아니고 서비스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결합 상품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상품 및 시장 개발을 위해서 동종 또는 이종 간의 기관 간의 어떤 개방적인 연계성들을 가지고서 사람 간의 연계, 그다음에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이종 업계뿐만 아니고 학계 간의 서로 연계성들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기반 사업화 촉진하는 방향인데요. 식품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인 R&D 지원은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방향성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품산업의 혁신 생태계, 역시 식품산업 안에서도 이미 이 푸드테크라는 부분이 사실은 생소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될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혁신 활동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공공적인 파급 효과가 좀 큰 업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혁신적 R&D라든지 공정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선택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벤처 초기에 필요한 어떤 공동 장비라든지 플랜트, 사실 이런 굉장히 고가의 장비죠. 이 고가 장비들을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휴 설비 공장이라든지 설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을 구축해서 어디에 어디 장비가 있는 건지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과 제도, 시장, 경영 회계, 위생 등 전문 지식의 노하우 같은 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활용하여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인구 사회적인 특성이나 선호 구조에 따르는 식품 선택이라든지 조리, 섭취 등의 행동 분석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가지고 소비자 선호니 행동 연구 같은 것도 점점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대체식품 메디푸드 이런 거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신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이라든지 관리 방안도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를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들이 필요한데요. 이미 사실 조금씩 있습니다. 뭐 농식품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있긴 하지만 이를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푸드테크를 어떤 신선한 동력, R&D 비용으로서 어떤 세액 공제의 대상을 추가하고 그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산업 구도와 이미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혁신성장 품목 안에 푸드테크를 넣어서 투자 자금들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그 투자 주도형 이미 팁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팁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민간이 1억 뭐 투자하면은 정부가 또 매칭해서 같이 투자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런 팁스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력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식품 가공 기술뿐만 아니고 맛이나 향 등 식미 이론 또 기기 장비 같은 것들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융합적인 어떤 신진 인력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스마트 벤처 창업 캠퍼스들을 좀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인력 육성이라든지 교육 부분들이 일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 생태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과 서로 모든 것들이 이 역할들이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협력 생태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특히 식품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활동들을 잘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사실 대기업들은 사내 R&D 시설들을 갖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 프로세스 자체가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느리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어떤 R&D를 도입해서 가져오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부의 스타트업 기업 등 외부 조직들을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인수 합병 등을 통해서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성장 전략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큐베이터나 그 사실 글로벌 식품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 또는 벤처 캐피탈 등의 어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대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외부 기업들을 스타트업들 등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방향으로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도 새로운 식식품에 대한 혁신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앞서 뭐 과제를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식품 분야의 유망기술 R&D에 정부 투자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그런 이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식품 산업의 타 산업의 생산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 유발 계수나 취업 유발 계수가 전 산업에 비해서 오히려 더 큽니다. 식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또 종사자 10인 이하의 기업 비중이 식품 분야는 약 91%로 산업 구조가 영세하고 또 민간 기업의 연구 개발 여력 역시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식품 제조기업의 R&D 집약도를 보면 0.38%로 전체 제조업의 2.2% 훨씬 더 못 미치는 거의 뭐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 안 한다, 약하다, 영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로는 이미 뭐 현재 정부가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R&D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기능성 식품 분야가 59%, 그다음에 가공 및 공정 부분이 25%, 일반 식품은 약 10.8%로 거의 대부분이 기능성 식품에 몰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품 산업 여건 변화를 다 반영을 하고 미래 유망 식품 분야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기술 융합을 위한 신기술, 신산업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대체식품 관련된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업체와 그다음에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기술 개발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활성화 요소, 맛이나 식감, 향 등을 고려해서 소재 및 원천 기술 개발하고 확보하는 기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